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번 허정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2월 3일 월요일이고요. 관세부가 쇼크로 인해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죠. 지난주 금요일에 딥시크발 충격으로 10% 넘게 떨어졌고 오늘도 보니까 4, 5% 정도 떨어지면서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시장의 움직임에 딴지를 거는 투자자잖아요. 저는 이번 양일간의 하락을 겪으면서 또 그동안의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5년도 한국의 주식시장은 저는 하이닉스를 빼놓고 저는 설명할 수 없을 거나 하이닉스는 적어도 2025년도에 실패할 수는 없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양일간의 굉장히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이닉스가 절대 질 수 없는 그런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하이닉스 매수 추천드립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이닉스라고 하는 기업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네, 하이닉스 차트고요. 지금 이거 차트는 지난주 토요일 날 캡처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요일까지 차트고요. 오늘 여기서 살짝 지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하이닉스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이닉스 HBM 캐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굉장한 마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사실 2024년도에 하이닉스 HBM 캐파는 월 10만 장 생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주문을 넣어주는 덕분에. 근데 2025년도 넘어오면서 하이닉스가 HBM 캐파를 월 14만 장까지 늘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엔비디아가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2025년도 들어오면서요. 하이닉스의 HBM 캐파 증설이 조금 플랜이 확장이 되고 바뀌었습니다. 월 17만 장까지 생산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여기에 지금 브로드컴과 마벨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로 하이닉스의 경쟁력이라고 보이는 지점이 바로 영업이익률, 마진이에요. 하이닉스가 지금 알려지기로는 엔비디아 상대로 HBM을 팔면서 마진을 한 50% 정도 남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의 요청으로 월 14만 장까지 늘린 상황에서 브로드컴이 갑자기 찾아와서 17만 장까지 늘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고 보냐면 적어도 브로드컴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마블이랑도 지금 컨택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브로드컴과 마블에 대해서 책정하는 마진은 엔비디아한테 책정하는 마진보다 훨씬 높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제가 그동안 컨설팅했었던 여러 가지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건데 이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제가 때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60% 욕심을 내면 70%까지도 브로드컴과 마벨의 판매가 되는 HBM에 대해서는 그 마진을 책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까지는 상반기 정도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하이닉스 실적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 이후에 사이클이 꺾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25년도에 지금 수주잔고가 다 들어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조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하이닉스의 첫 번째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관련된 이슈입니다. 블랙웰이 실제 오피셜 출시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설계단의 문제냐 공정단의 문제냐의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차치하고요. 발열이 잡히지 않아서 블랙웰 출시가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고객들은 지금 블랙웰 말고 그냥 블랙웰 주문을 취소하고 H200, H100을 쓰려고 하는 고객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GPU 단에서는 앞으로 발열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하이엔드, 너무나 슈퍼 퍼포먼스의 칩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열을 잡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이닉스가 생산해주는 HBM에서라도 열관리 효율성 그리고 전성비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회사가 저는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HBM을 사실상 만들어낼 수 있는 세 가지 회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에서 얘네들이 지금 HBM을 본딩하는 과정에서 쓰는 기술이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작년에는 많은 분들이 이걸 막 공부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꺼냅니다. 삼성하고 마이크론은요. TCNCF, Thermal Compression Non-Conductive Film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요. 하이닉스는요. MRMUF, Mass Reflow Molded Underfill 이라고 하는 공정을 통해서 이 HBM을 8장에서 16장 사이를 붙이고 본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만으로 보시면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몸짓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TCNCF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D램을 8장을 쌓을 거예요. 자, 그러면 D램 그 위에 NCF, Non-Conductive Film을 하나를 붙입니다. 그래서 D램 필름, D램 필름, D램 필름 이렇게 쫙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8장을 쌓아요. 그 상태에서 열 압착, Thermal Compression, 열 압착을 쫙 줍니다. 열과 압력으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요 중간에 끼어 있는 Non-Conductive 필름들이 쫙 녹습니다. 그럼 녹고 여기서 식히면 얘가 굳는 상태에서 본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구조를 우리가 TCNCF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단층을 많이 쌓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8단을 성공시키면 거기서 4개 더 붙여서 12단 그 다음에 16단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발열 성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Non-Conductive 필름이 결국에는 자기가 알아서 녹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균일하게 녹지가 않습니다. 필름이. 그래서 중간에 뭐 밀도 차이나 두께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렇게 기공, 구멍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뭐 히트 트랩이 현상이 발생하고 뭐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하이닉스가 지구하고 있는 MR-MUF, MR-MUF라고 하는 공정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초콜릿 용액, 잼 용액에다가 반도체 칩을 그러니까 넣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이 D램들을요 가접합을 한 상태에서 여기 안에다가 용액을 쫙 그냥 넣습니다. 그래서 용액을 쫙 들어차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게 이렇게 담궜다 빼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그 상태에서 굳으면 나머지 옆에 부분만 잘라내고 나면은 그냥 전체가 한 통으로 움직이는 HBM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싼 게 아니라 대충 쌓아놓고 그냥 다 안에를 채워 넣는 거예요. 요 구조가 MR-MUF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중간에 뭐 기공이 생긴다거나 뭐 두께가 달라진다거나 하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 관리에 있어서 발열 성능은 MR-MUF 방식이 TCNCF보다 훨씬 유리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 HBM 자체도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경쟁자라고 치면 하이닉스가 마이크론하고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관점에서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MR-MUF 공정을 채택한 하이닉스 HBM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AI 반도체의 어떤 그 트렌드는요. 일단 GPU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에서 HBM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SSD, 특히 ESSD로 넘어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SSD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SSD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건데 SSD 시장의 기업별 점유율은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래서 ESSD가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ESSD 보면은 삼성이 이제 23년도 말 기준으로는 한 45%, 하이닉스하고 솔리다임이 합쳐서 32% 정도인데 그러면 삼성이 유리한 거 아니냐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D는 엄청난 고용량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동안에 썼었던 TLC 방식이 아니라 QLC, Quadruple Level Cell이라고 하는 방식의 ESSD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고용량 QLC ESSD는요. 솔리다임이 되게 잘합니다. 솔리다임이 기술적으로는 삼성보다도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솔리다임을 우리 뭐 2020년도였나요? 21년도였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하이닉스가 인수를 했었죠. 물론 그때 이제 솔리다임을 인수하자마자 솔리다임 쪽에서 막 적자가 나고 반도체 산업이 꺾이고 하면서 관련된 임원분들은 여러분들 잘리고 막 이러셨는데 이게 4년 5년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갑자기 하이닉스에 되게 쏠쏠한 자회사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하이닉스가 쇳복이 터진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AI 데이터 센터에 투입되는 ESSD 쪽에서도 하이닉스가 굉장히 유리한 고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야 HBM4부터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다더라. 베이스 다이가 컨트롤러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로직 파운드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그 역량이 없대더라. 그러면 이 역량을 TSMC한테 뺏기게 되면 하이닉스는 그냥 그 위에 쌓는 그냥 단순한 넷다이들을 만들어주는 따까리 같은 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보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하이닉스를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가 되게 중요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어떤 프로세싱 그리고 로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계는 아마 하이닉스가 최대한 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공정은 아마 5나노 공정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하이닉스는 5나노 공정을 할 수 있는 캐파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조는 TSMC 선단 공정이 맡기겠지만 내 베이스 다이를 설계하는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아마 여러 가지 IP에 대한 캐파를 강화를 하면서 아마 베이스 다이 설계까지는 하이닉스가 감당을 하고 제조만 TSMC한테 맡겨서 자기네들이 어떤 헤게모니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간에는 이런 말들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딥시크가 개발이 되고 하면서 더 이상 HBM이 필요 없어질 거다. 그냥 GDDR로 될 거다. 그래서 HBM에서의 하이닉스의 성장성은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경량화된 AI 모델들은 어떤 D램을 쓸까요? 라고 하면 그래픽 DDR, GDDR을 쓸 거예요. 그럼 GDDR의 시장 점유율을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GDDR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3년도부터 되게 높아요. GDDR 점유율만 놓고 치면 삼성전자를 하이닉스가 앞섰거든요. 이게 점점 왜 그러냐면 D램 자체 그냥 그 공정 레벨에서 삼성이 뒤처지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삼성이 지금 1B 공정은 거의 폭망한 상태로 나와 있고요. 1C 공정이 되게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죠. 참고로 1C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작년 가을 한 9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올해로 들어오면서 이제 양산에 이미 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삼성은 이제 개발을 작년 연말, 올해 연초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 개발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개발이 완료가 되는 게 빠르면 올해 6월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양산이 들어가는 건 여기서부터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양산에 들어가는 거는 올해 2025년도 연말이 되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많이 뒤쳐져 있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 격차가 거의 10개월 이상 나고 있다고 분석하는 자료들이 여기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론은 어떨까요? 마이크론 일단 첫 번째로는 GDDR 자체에서 시장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거니와 마이크론이 원C를 개발한 건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양산성이 떨어집니다. 회사 사이즈가 조금 작기 때문에 양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HBM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그런 경량화된 AI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하는 데 쓰이는 GDDR 이건 역시도 하이닉스가 당분간은 삼성과 기술 격차를 벌리면서 잘 생산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기술적인 측면들을 제가 쫙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술의 난이도에 쫄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단기적으로 뭐 딥시크 쇼크가 됐든 관세로 인한 쇼크가 됐든 하이닉스 주가가 여러 가지로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움직임, 그런 느낌들, 한국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는 그런 느낌, 그런 모양새들과 트렌드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가의 움직임에 너무 쫄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닉스는 저는 제가 아무리 하이닉스를 공부를 해봐도 지금 적어도 메모리 반도체, 하이엔드 메모리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하이닉스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밸류에이션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요. 대체가 불가능한 기업들을 찾으시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라고 하는 기업은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대체되기가 되게 어려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아마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해보신 분들은 아무리 하이닉스가 시클리컬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리고 PBR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도 생겨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떨어졌다면 그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이닉스를 좀 깊게 공부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 추천까지 드리는 건 아닙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공부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에서 굉장히 하이닉스를 좋게 보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 정도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